연방식품의약국 전문가위원회가 모더나에 이어 오늘 얀센 백신에 대한 부스터샷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한 번 맞는 얀센은 접종 2개월 후부터 부스터샷이 허용될 전망입니다.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LA 통합교육부 교사와 교직원들의 접종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사와 교직원 97%가 최소 한 번 이상 백신 접종을 마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득을 축소해 세금 보고한 혐의로 라크라센터 거주 40대 한인 카이로프랙터가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무려 80만 달러를 누락해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 증시가 오늘 소매 판매 증가와 기업 실적 호조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은행들의 탄탄한 실적이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는 분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한 기시다 일본 총리와 첫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과거사 문제 같은 예민한 소재들도 다뤄졌는데 북한 문제는 한미일 3국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 LA 한인타운과 가까운 메가더 공원, 노숙자 밀집촌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LA시 공원국이 오늘부터 대대적인 보수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 전문가위원회가 어제 모더나 백신에 이어 존슨앤존슨사의 얀센 백신도 부스터샷 추가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FDA는 부작용 위험과 관련해 모더나 백신의 청소년 대상 긴급 사용 승인은 연기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이사면 기자입니다. 얀센의 코로나 백신 부스터샷 접종을 권고한다. 연방식품의약국 FDA 외부 자문위원회가 존슨앤존슨의 얀센 코로나 백신 부스터샷을 권고했습니다. 자문위원회가 표결에서 만장일치로 얀센의 부스터샷을 승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자문위는 얀센 백신은 1차 접종을 끝내고 최소 2개월이 지난 뒤 부스터샷을 접종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접종 대상은 18세 이상의 모든 성인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파이자와 모더나 그리고 얀센 코로나 백신 모두 자문위원회로부터 부스터샷을 접종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파이자와 모더나 부스터샷의 경우 65세 이상의 노년층과 기저질환 환자에게만 접종하도록 권장했습니다. FDA는 모더나 백신은 청소년 대상 긴급 사용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모더나 백신의 심근염 유발 위험에 대해 12에서 17세에 대한 백신 승인 결정을 연기하고 부작용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이사면입니다. LA 통합교육부 교사와 교직원들의 백신 접종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통합교육부는 오늘까지 교사와 교직원 97%가 최소 한 번 이상 백신 접종을 마쳤다고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주 초 1차 백신 접종 기한을 다음 주 월요일까지로 연기했습니다. 모든 교사와 교직원들은 다음 달 15일까지는 2차 접종까지 마쳐야만 교육부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습니다. 남가주 라크라센터에 거주하는 40대 한인 카이로프랙터가 탈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체크캐싱 서비스를 이용해 개인 소득을 축소 보고한 혐의를 인정했는데 누락시킨 소득이 8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라크라센터에 거주하는 한인 카이로프랙터가 개인 소득을 축소해 국세청에 보고한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연방법원은 40대 한인 박모 씨에게 6개월의 실형과 1년의 자택연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납금 25만 2천여 달러와 벌금 10,000달러도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4년부터 2년간 노스리지 지역에서 카이로프랙터를 운영하면서 개인 소득을 낮춰 신고했습니다. 주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로부터 환자를 소개받아 왔는데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받은 체크를 제대로 입금하지 않는 수법을 써왔습니다. 연방국세청은 박 씨의 2014년 총 소득이 27만 2천 달러였는데도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9만 4천 달러만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크캐싱 업체를 이용해 개인 소득이 적은 것처럼 속인 겁니다.
법원은 박 씨가 불법임을 인지하면서도 2년간 같은 수법으로 세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6월 유죄를 인정하고 미납금 25만여 달러를 모두 납부했습니다. 네, 작가들의 시각으로 바라본 일상생활의 소중함을 캔버스에 담은 작품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소소하지만 귀중한 순간들을 사진과 회화로 표현해냈습니다. 한인타운 전시회를 이사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소하고 평범하다고 생각한 우리의 일상생활. 그동안 잊고 살았던 일상생활의 소중함을 화폭에 표현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떤 시선으로서 어떤 관점으로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 같이 소통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해녀가 바닷가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한복을 입은 여성이 머리에 짐을 이고 가는 장면도 흑백 그림에 옮겼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소하고 평범한 모습을 그림에 담았습니다. 세상이 나를 바라보고 내가 세상을 보는 시선을 테마로 한 작품전입니다. 일상으로 돌아가 바라본 자연의 모습은 새롭습니다. 가을 문턱에서 바라본 숲속의 모습은 신비하게 느껴집니다. 흑백으로 가면 우선 컬러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들의 그런 편견이 사라져요. 그 남이 우리를 보고 있을 때 우리가 못 느끼더라도 이제 본능적으로 느끼게 되는 게 시선이기 때문에 그거를 주제로 이제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사소하게만 보였던 자연의 모습을 흑백 사진에 담았습니다. 현상전 필름과 현상한 사진을 한 작품으로 탄생시켰습니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작품을 보여주기 위해 흑백 사진을 선택했습니다. 강한 생명력을 자연을 통해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I look at negatives the first thing I do after I shoot and develop them, what the positive is going to look like, and also there's beauty in some of the negatives. 동물이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보여주는 판화 작품도 있습니다. 동물이 본 인간의 세계를 작품 속에 묘사했습니다. I get inspired by nature, of course, water, the ocean, animals, the forest, and humans. I mean, conversation can come up with, good ideas for drawing. 작품전을 통해 사소함이 소중함으로 변하고 있는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LA 한인타운 부근 메가더 공원의 대대적인 보수 공사가 시작됩니다. LA시는 오늘 밤부터 공원을 폐쇄하고 10주간의 보수 공사를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접근이 금지되는 메가더 공원 호수 주변 지역의 노숙자들은 인근 보호시설로 이송됐습니다. 지난 수요일까지 모두 250명이 넘는 노숙자들이 시설에 입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보수 공사에서는 공원 내 의자와 조명시설, 그리고 안내판 등이 새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는 긍정적인 소매 판매 지수와 예상치로 웃돈 기업 실적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09% 오른 35,294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골드만삭스 등 투자사의 실적이 예상치로 웃돌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은행주들이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연방 사무부가 발표한 9월 소매 판매가 깜짝 증가한 점도 투자 심리를 개선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한 기시다 일본 총리와 첫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취임한 지 11일 만입니다. 이 첫 통화부터 과거사 문제 같은 예민한 소재들이 의제에 올랐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일 3국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권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신임 총리의 첫 전화통화는 어제 저녁 6시 40분부터 30여 분 동안 이뤄졌습니다. 기시다 총리 취임 열 하루 만입니다. 문 대통령은 축하 인사를 전한 뒤 한일 간 첨예한 쟁점인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를 꺼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문제를 놓고 양국이 평행선을 달리는 이유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적용 범위에 대한 법적 해석 차이를 들며 외교적 해법 모색을 강조했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이 납득하면서도 외교관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그러나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로 한일 관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두 정상은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도 나눴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과 조속한 대화 재개 필요성을 강조하고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이 직접 마주하겠다는 기시다 총리의 의지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북한 문제 대응을 위해 한일, 한미일 3국이 협력하기로 문 대통령과 의견 일치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또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언급하며 한국에 협력을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관심을 갖고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SBS 권란입니다. 중국이 독자 우주정거장 건설을 위한 두 번째 유인 우주선을 발사했습니다. 이번 여정을 통해 내년 말로 예정된 우주정거장 프로젝트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소식은 김정우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1시 24분쯤 선저우 13호를 실은 로켓이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선저우 13호의 탑승자는 3명. 지난 6월 선저우 12호에 이어 넉 달 만에 이뤄진 이번 유인 우주선 발사는 중국의 독자 우주정거장 탱궁을 건설하기 위해서인데 우주에 머무르는 시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었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우주정거장 핵심 시설 테너와 도킹해 탱궁 조립과 건설을 위한 핵심적인 기술을 시험하고 각종 장비를 설치할 예정인데 사실상 우주정거장의 핵심 기술을 점검하는 마지막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遥操作、交会对接、机械臂一些针对性训练。你像我们现在水下训练也达到了上百个小时的这个训练量。 중국은 내년 말까지 탱궁 우주정거장 프로젝트를 완성할 계획으로 앞으로 6차례 발사가 남아 있습니다. 탱궁은 길이 37m, 무게 90톤으로 현재 미국, 러시아 등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제 우주정거장 ISS의 3분의 1 크기입니다. ISS가 예정대로 2024년에 운영을 중단하면 탱궁이 유일한 우주정거장이 됩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남가주 지역엔 산불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부터 내일 밤까지 고온 건조한 날씨에 산타하나 강풍까지 불어 산불 위협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각적 한인사회 소식을 이원정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한인 여성이 일본 글로벌 대기업인 파나소닉 북미본부의 최고 경영자에 올랐습니다. 파나소닉 북미본부는 이명원 부사장이 CEO 겸 이사회 의장으로 임명됐다며 여성이 임명된 것은 이 씨가 역대 최초라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새로운 비즈니스 전략과 인적 관리의 디지털화, 회사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주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냈다고 소개했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30대 한인 여성이 실종됐습니다. LA경찰국은 올해 38세 유나 박 씨가 지난 10일 세인루이스 플레이스와 웨스트 2가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뒤 실종됐다며 박 씨를 목격했거나 행방을 아는 주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오는 21일 테너플라이시에서 한복의 날 기념식이 개최됩니다. 하일러팍에서 개최되는 이번 기념식에는 정치인들의 한복 패션쇼와 전통 혼례,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춘향가 이수자인 최진숙 명창 등의 공연이 열리게 됩니다.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가 2개월 연속 제자리입니다. 연방국무부는 2021년 11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은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영주권자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순위를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2달째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취업이민은 5순위를 제외한 취업이민 모든 순위에서 모두 우선 수속 일자 없이 전면 오픈됐습니다. 둘루스 다운타운 일부 파킹랏이 3시간 주차로 제한됩니다. 둘루스 시위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다운타운 일부 파킹랏 주차 시간을 최장 3시간으로 상가 정면 일부는 15분으로 제한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한국검찰이 어제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수사팀을 꾸리고 2주 만에 단행한 압수수색이라서 뒷북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 와중에 검찰과 경찰은 유동규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게 서로 자기들 공이라며 실랑을 벌였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어제 대장동 개발 사업 인허가 권한을 가진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도시주택국과 교육문화체육국 등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팀 구성 16일 만에 이루어진 거라 뒷북 수사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하는 대로 성남시청 담당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또 유동규 전 본부장 지인 A씨의 자택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2달 전까지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한 건데 검찰은 어제 확보한 휴대전화가 검찰이 찾던 것과 동일한 것인지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어제 확보한 휴대전화가 유 전 본부장이 교체 이전까지 쓰던 게 맞다면 여기에 유의미한 증거가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휴대전화 확보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이 제대로 된 협의를 거치지 않아 중복 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유 전 본부장이 교체하기 전에 휴대전화가 A씨의 자택에 있는 걸 파악하고 영장을 신청했는데 해당 휴대전화를 검찰이 먼저 확보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자신들도 이미 알고 있었다며 경기 남부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 조율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네, 미국에 머물고 있는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남욱 변호사의 귀국이 임박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이미 한국행 탑승권을 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번 주말 사이에 현지에서 출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남욱 변호사는 외교부가 여권 무효화 작업에 착수하자 여권을 반납하기 위해 LA 총영사관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 변호사는 또 여권을 대신해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여행자 증명서를 받았는데 해당 증명서는 항공권을 가지고 와야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증명서 유효기간이 5일 정도인 만큼 남 변호사의 귀국은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주말 사이 한국행 비행편에 탑승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 변호사는 지난달 중순까지 강남에서 새로운 사무실을 물색하다 대장동 의혹이 본격적으로 확산되자 돌연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남 씨는 현재 가족들이 머물고 있던 미국 샌디에이고를 벗어나 다른 지역에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남 변호사는 언론 매체를 통해 조만간 귀국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귀국 후 수사에 대비해 대형 로펌을 선임한 뒤 수사기관과 입국 날짜를 조율해 왔는데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지역 인근 도시가 아닌 다른 곳에서 출발할 가능성도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남 변호사는 2015년 이후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김만배 씨를 비롯한 다른 당사자들은 남 변호사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고 의혹 당사자들과 여러 건 거액의 돈 거래를 한 사실도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법적 책임이 몰리는 상황을 우려한 남 변호사가 스스로를 방어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입국을 결심한 것이란 해석이 많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한국에서는 여당과 야당의 비난 공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오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후보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 검찰 수사를 두고 이재명 봐주기라며 맹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징계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데 대해 징계가 아니라 탄핵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야당의 대통령 후보를 하겠다고 하니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걸 두고 검찰과 법원이 이재명 구하기에 최선봉에 나섰다고 비난했습니다. 검찰의 보여주기식 봐주기 수사쇼에서 이미 예견됐던 결과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의 수도권 법원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공방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윤 전 총장의 장모가 법원의 보석 조건을 어긴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윤석열 때리기를 이어갔습니다. 윤석열 씨 장모인데요. 근데 최근에 보석이 허가됐을 뿐만 아니라 보석 허가 조건을 다 어겼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법원에서 조치가 없다. 의혹 제기가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꼭 그런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윤석열 캠프 소속 의원은 법원이 윤 전 총장의 징계 취소 소송 판결을 내린 시점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 딱 한복판에 이런 판결을 내렸어요. 여기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우리는 판단하는데 정치적인 고려를 했으면 어제 선고를 안 했을 것 같습니다. 복지위에선 여당 의원이 윤 전 총장 장모의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여야가 부딪히면서 한때 국감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의 첫 1대1 토론에선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와 가족 관련 의혹을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유승민, 원희룡 후보는 각각 자신의 복지 정책과 경제 성장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4명의 첫 1대1 맞수 토론. 윤석열 후보와 맞대결에 나선 홍준표 후보는 윤 후보와 가족 관련 의혹을 상세히 나열하며 도덕성 문제를 물고 늘어졌는데 이재명 후보가 저는 역사상 여야 후보를 통틀어서 가장 도덕성이 없는 후보라고 봅니다. 거기하고 다를 바가 없다. 윤 후보는 검찰총장 시절 현 정권과 각을 세우며 공격받은 결과라며 인신공격으로 규정했습니다. 충분히 저에 대해서 뭐 인신공격할 거 다 하셨으니까 이제 대선 주자답게 뭐 정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십시오. 윤 후보는 홍 후보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모병제 등을 두고 말 바꾸기를 반복했다고 공격했는데 홍 후보는 시대 변화에 따라 정책도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맞받았습니다. 이제 입장에 왔다 갔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번에 내신 공약을 과연 국민들이 이게 과연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모병제가 세계적인 대세입니다. 지금 징병제 채택하는 나라가 31개국이고 나머지는 전부 모병제입니다. 정책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바꿔야죠. 앞서 토론을 한 유승민 원희룡 후보는 서로 앞다퉈 경제 복지 정책을 도마에 올렸습니다. 저는 이재명의 기본소득과는 완전히 다른 공정소득이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일정 기준소득 이하의 국민들에게 정부가 직접 현금 복지를 하는 게 공정소득입니다. 정부가 만드는 억지 일자리가 아니라 수익성과 생산성 있는 일감을 만들면 일자리와 소득은 따라오죠. 그래서 저는 좋은 이야기네. 일감 주도 성장이 원희룡의 성장 정책인데요. 4명의 후보는 모레 부산, 울산, 경남 합동 토론회에서 다시 맞붙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네, 어제에 이어 SBS 여론조사 결과 전해드립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이재명 경기지사 책임론과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책임론을 각각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둘 모두 책임이 있다는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이재명 경기지사 책임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책임 있다는 응답이 67.7%로 책임 없다보다 3배 더 많았습니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와 중도층은 물론 진보층에서도 책임 있다는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바람직한 수사 방식에 대해선 특별검사 도입 48.6, 정부 합동수사본부 수사 20.8, 검찰 수사 15.7%였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책임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물었습니다. 윤 전 총장 책임이란 응답이 55.7%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와 진보는 의견이 엇갈렸는데 중도는 10명 중 6명이 책임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공공시설 등에 제한 없이 출입하는 백신 패스에 대해선 찬성이 72.5%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해선 찬성 50.4, 반대 41.6%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SBS가 여론조사 기관 넥스트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유무선 전화 면접 조사로 전국 유권자 1,014명의 응답을 얻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SBS 한세연입니다. LA시 선거구 재조정위원회가 내일 마지막 공청회를 진행합니다. 시의회에 최종 지도 초안을 전달하기 전 마지막 공청회로 누구나 지도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합니다. 수건 사업이었던 한인타운의 선거구 단일화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어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한인들의 참여와 관심이 끝까지 필요해 보입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비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